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1월 1일. 네.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그 제목이 뭔지 사실 잘 몰랐었는데요. 잊혀진 계절이네요.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일랜드 출신의 UFC 선수 코너 맥그리거. 네, 코너 맥그리거네. 코너 맥그리거, 제가 사람 이름을 언제부턴가 사람 이름을 기억을 좀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 메모리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번에 제 머리 CPU도 좀 늦게 돌아가는 것 같고, 이 메모리도 언제부턴가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덮어쓰기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거 지우면서 덮어쓰기 하는, 메모리 용량도 좀 한계에 달한 것 같고, 그래서 숫자는 기억이 잘 되는데 사람 이름이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때 코로나 이후에 참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일일이 다 만나 뵀었다 했잖아요. 어떤 분은 뭐 상담료 안 받나요? 그래서 상담료 그런 거 전혀 없이 웬만한 분들 다 만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을 받나 했더니 상담 일지에 적혀 있는 것만 한 1,800명이 넘더라고요. 하루는 한 18명 오신 적도 있었어요. 2020년. 그때 한 9월, 10월쯤이었었는데 하루에 18명 오신 적도 있었고, 가수 양파 씨가 그때 12시 라디오 진행하기 전에 11시쯤 와가지고 네, 저희 회사를 방문한 적도 있었고, 되게 효녀입니다. 본인이 주식을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이 주식을 하시는데, 네, 이런저런 거 좀 여쭤봐달라고 그래서 왔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댓글 감사하고요. 어제 좀 코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좀 편집으로 잘라내긴 했었는데, 네, 오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박세희 코랑 좀 연동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전자신문이고요. 전자신문에서 일단 삼성전자 그 본 실적 발표가 있었죠. 지난번에는 잠정 실적 발표였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왜 제가 삼성전자의 중요한 기사를 다루냐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초인류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그 초인류 기업이고, 그 기업의 문화 자체도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주하는 정책부터 경영진들이 일하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 성장과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고, 그리고 세계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죠, 아마. 그런 초인류 기업이 돼 있고,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I'm from Korea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삼성, 그리고 뭐 현대, LG 등등 그런 대기업들이 만들어낸 그 제품을 쓴 소비자들이 거기서 느끼는 그런 충성도라든지 그 제품에 대한 만족도, 예, 그런 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격차를 유지하려고 참 무던히 애를 쓰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많은 임직원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600만 명의 그 주주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하면서 일단 초우량 기업에 내가 투자하는 습관, 그런데 그게 조금 실력이 늘면 초우량 기업도 지금이 좋은 가격인지 좋은 가격이 아닌지
가치와 가격을 비교를 해서 그죠? 쌀 때 좀 많이 사는 습관을 기르고 비쌀 때는 좀 줄일 수도 있나. 근데 언제 줄여야 될지 잘 모르면 그냥 계속 바이앤홀더로 가져가도 배당 수익률이 일단은 은행 금리보다는 낮잖아요. 예, 최근에는 은행 금리가 올라갔지만 그런 차원에서 다른 막 조그만 종목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보다는 이런 초우량 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70~80% 가져가고 그런데 우리가 스테이크만 먹으면 좀 그죠? 먹을 때 고기 덩어리만 뭐 400g 이렇게 못 먹지 않습니까? 샐러드도 먹고 숲도 먹고 그리고 먹고 나서 디저트도 먹고 그런 차원으로 포트폴리오를 그중에 성장주도 넣어놓고 뭐 고배당주도 넣어놓고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 그런 가치주도 약 적절하게 양념처럼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저는 그게 행복한 투자, 여유 있는 투자를 하는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내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지금 어떻게 큰 위기를 맞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기업이 뭔가 성장을 위한 또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하는 게 신문을 보는 재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중요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커버를 해드리는 거니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삼성전자를 또 투자 안 하고 계신 분들도 한번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어떻게 기업 가치가 이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런 트래킹을 해주는 게 바로 신문이다라고 보시고 기사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반도체 3분기 적자폭을 줄여서 그리고 HMM 물량전 예고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채슬리 모닝 브리프 끝나고 나서 이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좀 한번 쭉 봤거든요. 컨콜 내용도 보니까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끝났을 때는 뭐야 왜 이래 자신감이 없어 였는데 이번 내용을 보고 자신감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다시 한번 기사를 읽어보면서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DS 부분입니다. 모바일이 에벡스인가요? 그리고 가전이 DX?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자, 반도체 DS 사업 적자폭을 전분기 대비 6천억 원 수준 줄였네요. 메모리 흑자 전환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아직까지 하이닉스는 흑자 메모리 부분에서는 흑자를 내지 않았나요? D램 매출 가격이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전체 하이닉스도 흑자는 내지는 못했지만 메모리 흑자 전환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전반적인 회복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삼성전자는 AI 성장과 함께 급부상한 고대역 폭 메모리, HBM 등 고부가 첨단 제품 중심으로 설비 투자를 확대, 물량전을 예고했고요. 대규모 생산 능력을 앞세워서 내년 반도체 시장에서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요 DS 부분은 매출이 16조 4,400억이고요. 영업손실은 3조 7,500억이나 기록을 했네요. 매출은 전분기와 견줘서 12% 상승을 했네요. 적자폭은 6,100억 감소를 했습니다. 전자는 3분기 메모리는 전분기 대비해서 일부 회복세를 보였고 PC와 모바일은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고용량 제품 확대로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됐고 요게 중요한 거죠. 고객사가 그동안에 메모리를 가져와서 제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제품이 안 팔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국에서 핸드폰이 너무 안 팔렸었죠. 그러면서 모바일 쪽 D램이 재고가 꽤 많이 이제 나왔었고 코로나 때 PC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팔리다 보니까 계속 수요가 좋을 걸로 생각해서 또 재고를 확보해 놨더니 PC나 이런 것들도 이제 굿즈가 좀 안 팔렸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됐고 서버는 생성형 AI향 고용량 고사양 제품 수요가 지속 강세로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SK 하이닉스와는 달리 디램 흑자 전환은 성공하지 못했고요. 하이닉스가 흑자 전환을 한 게 맞았네요. 경쟁사 대비 메모리 감산이 늦어서 재고 조정에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닉스가 아마 전체는 적자가 났지만 디램 흑자 그다음에 낸드 쪽에서 아마 적자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HBM 등 고수익 제품의 시장 공략도 경쟁사를 앞서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죠. 최근 IT 인프라 투자는 AI 서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HBM은 이 시장을 공략하는데 꼭 필요한 차세대 메모리이고요. 전자는 현재 주력 제품인 HBM3와 관련해서 경쟁사 대비 양산이 늦었죠. 이에 대해서 이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생산 능력 확대라는 승부수를 띄웠는데 기존의 이제 구공정 레거시 모델이라고 하죠. 이 레거시 메모리 제품의 감산은 지속 유지하고요. 계속 감산합니다. 고용량 첨단 제품 설비 투자에는 집중한다고 돼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 HBM은 내년 올해 대비해서 생산 능력을 2.5배로 확대를 하고요.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서 HBM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HBM3와 HBM3E 공급 역량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미 상당 물량은 고객사와 공급 협의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삼성전자가 부연 설명을 했네요. 이번에. HBM을 포함해서 DDR5 그리고 LPDDR5X 등 첨단 제품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고 삼성전자의 3분기 누적 시설 투자 금액은 36조 7천억 원으로 이 중 91%에 달하는 33조 4천억 원이 반도체 투자에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전략은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도 궤를 같이 하는데 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3분기에 모바일 등 주요 수요처 시황 회복이 지연이 되면서 실적이 부진했었는데 고성능 컴퓨팅, HPC 등을 앞세워서 역대 최대 분기 수주 실적을 달성을 했네요. 파운드리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첨단 공정의 안정적인 수율 달성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요 얘기 했었죠. 전자는 파운드리 역시 고객사 재고 감소 및 신제품 출시 효과로 4분기 실적 개선을 기대했는데 내년에는 스마트폰 수요가 반등을 하고 HPC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세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회사는 3나노 게이트 올라라운드 2세대 공정을 본격 양산을 하고 미국 테일러 팹을 가동을 해서 경쟁사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 경쟁사가 이제 TSMC죠. HPC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컨슈머 등 응용처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고요. 시스템 LSI도 3분기에 반도체 수요 회복 지연과 재고 조정으로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가 크지 않았고 시스템 LSI는 현재 개발을 완료한 차세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 2400을 앞세워서 프리미엄 모바일 시장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 내년 출시될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다가 엑시노스 2400을 적용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 중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3분기 매출이 8조 22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조 940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중소형 패널은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제품 출시에 대응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이익이 대폭 증가했는데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매출 비중은 95%에 달합니다.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해서 10% 중반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TV 등 대형 디스플레이는 시장 수요가 부진했지만 수율 등 생산성 향상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이 됐다고 하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모니터용 QD OLED 제품 증가 등 비중 개선으로 적자폭을 줄여나갈 방침이고 3분기 투자는 대부분 8.6세대 IT용 OLED로 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투자를 시작해서 공급망을 선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바로 뒤 이어가지고 그 뒤에 삼성전자의 요 가전 부분이 있잖아요. 이 DX 부문에 대한 또 스페셜 리포트 기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DX 부문은 수요 둔화에도 프리미엄 전략이 빛났다라고 하고요. 내년에 소비 심리 회복을 기대한다고 하네요. 네, 삼성전자의 디바이스 경험 DX,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죠. 예, 요걸 줄여서 DX 부문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하고 가전, TV 등 전 영역에서 수요 회복이 더딘 가운데 프리미엄 제품 판매 강화와 재고 조정 등으로 수익성 확보 성과를 거뒀다고 하네요. 4분기 대형 유통 이벤트와 아카데미 시즌 등 성수기에 진입함에 따라서 수요 확대를 겨냥한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3분기 MX와 네트워크 부문은 매출액이 30조 원, 영업이익이 3조 3천억을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7%가량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8% 소폭 성장을 했네요. 전반적인 스마트폰 수요 둔화 속에서도 갤럭시의 Z Flip 5랑 폴드 5 등 플래그십 신제품 출시 효과가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부진과 함께 경기 침체에 따른 제품 교체 주기까지 길어진 상황에서 판매 단가가 높은 플래그십 모델 판매가 늘면서 수익성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전자는 4분기에 이어 내년에도 수익성에 기반한 탄탄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연말 성수기를 맞아서 갤럭시 Z 폴더블 시리즈와 태블릿 그리고 웨어러블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에 집중한 데다가 내년 소비 심리가 일부 회복되는 것에 기대를 건다고 하네요. 내년에도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전 지역에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면서 폴더블 시장을 개척했고 경쟁력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완성도를 앞세워 핵심 동력으로 키워나가고 마케팅도 강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V 가전 부문 역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소폭 하락했지만 재고 건전화와 프리미엄 전략, 비용 절감 등이 효과를 거두면서 수익성을 개선했다고 하네요.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13조 7,100억인데 영업이익은 3,800억 원을 기록을 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매출은 7%가량 줄었지만 오히려 영업이익은 52%나 개선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영업이익률이 13조 7천억에 10%면 1조 3천억 그리고 1%면 1,300억인데 영업이익이 3,800억이 나왔으니까 영업이익률이 3% 정도 된다 그죠? 네. 영업이익률을 보면 좀 아쉽습니다. 네. 4분기에 글로벌 대형 유통 행사와 아카데미 시즌 등이 겹치면서 성수기에 진입하는 만큼 수요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계획이고요. 증권업계에서는 4분기에 TV 가전 부문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유사한 15조 원대 매출을 기록하지만 영업이익은 5조 원대를 확보하며 수익성을 개선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봤네요. 삼성전자는 고효율 제품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해서 AI 에너지 모듈을 확대 적용하고 제품이 스스로 상황을 감지하고 사용 패턴을 학습해서 맞춤 기능을 제공하는 비스포크 위드 AI 케어 솔루션을 전 제품에 도입해서 글로벌 동시 론칭할 계획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이티톡 TV 홈쇼핑 실내부터 되찾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홈쇼핑이 뭐 말이 많은 거를 좀 보기는 봤었는데 기사를 제대로 보지는 않았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V 홈쇼핑 위기가 수년째 지속된다. TV 시청 인구는 줄고 각종 채널은 늘어났고 소비 패턴도 바뀌고 있고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유료 방송사와 기싸움도 올해 유독 심하고 블랙아웃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압박 수위를 높인다. 대가 검정 협의체 가동을 신청하면서 막판까지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사투에 나서고 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 보이네요. 올해 3분기에 실적 발표가 시작됐는데 홈쇼핑 업계 분위기는 여전히 암울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악재도 잇따랐는데 생방송에서 욕설을 한 쇼호스트를 NS 홈쇼핑이 영입하려고 해서 문매를 받고 철회했다. 현대 홈쇼핑은 라벨을 바꿔 생산 1을 속여서 의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고, 이렇게 판매한 제품은 3,300여 세트로 총 1억 5천여만 원 가량이라고 하네요. 공명 홈쇼핑은 젖소고기를 한우로 판매해서 논란이 일었고요. 이 회사에서 판매한 제품은 한우 불고기로 소비자가 육안으로 한우와 젖소를 구분할 수 없다. 소비자는 판매자를 신뢰하고 상품을 구매했다는 의미인데 해당 제품은 공인 시험기관에서 젖소 DNA가 검출되면서 적발됐다고 합니다. 공영 홈쇼핑에서만 3년 동안에 107억 원 가량 판매된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홈쇼핑사의 대응인데 판매 경위는 차치하더라도 시청자를 기만한 상품을 팔았다면 이에 대한 안내와 사과는 필수다. 하지만 현대 홈쇼핑과 공영 홈쇼핑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사과문이나 안내문조차 게재하지 않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환불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는 해명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생색내는 것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기업 전략은 다양하다.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기도 하고 반대로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기도 한다. 수많은 기업의 위기 극복 성공 사례에도 정석은 있다. 성공한 기업가는 초심을 잃지 말라고 강조한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는 자꾸 막히는 것은 우선 멈춤 신호다. 멈춘 다음 정비하고 출발하라는 어록을 남기셨네요. 자꾸 막히는 것은 우선 멈춤 신호다. 멈추고 다시 정비를 해서 출발해야지. 자꾸 막히는데 계속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위기에 부딪힌다면 사업 본질을 가다듬은 후에 새로운 길을 찾으라는 의미다. 정주영 회장 창업주도 사업은 망해도 괜찮지만 신용을 잃으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말을 생전 즐겨한 것으로 알려진다. 참 이런 분들 말씀이 하나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사업은 망해도 괜찮지만 신용을 잃으면 절대 안 되죠. 홈쇼핑 본업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인데 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와 쌓은 기본적 신뢰이다. 신뢰는 쌓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단기 성과에 급급해서 소비자와 신뢰를 저버린다면 홈쇼핑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직원 한 명의 실수로 돌려서 사안을 봉합하기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소통,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주말에 한 번씩 집에 있을 때는요, 홈쇼핑 채널을 한번 쭉 보면서 요즘 어떤 상품들을 파는가, 제가 본다고 했잖아요. 피터린치가 아내한테 요즘 자기 딸한테 어떤 제품이 요즘 유행하나 물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홈쇼핑 채널을 보면요. 그 홈쇼핑의 MD들이 그 제한된 시간에 가장 매출과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품을 골라서 그러고 이제 홈쇼핑에서 방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홈쇼핑만 이래 쭉 봐도 옛날에 종건당에서 만든 락토피쉬였나요? 뭐 그런 것도 보면 현대 홈쇼핑, NS 홈쇼핑, CJ 홈쇼핑 할 거 없이 보면 전부 다 그 광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제품이 요즘 히트를 치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었고 2015년도에는 마스크팩이었죠. 그때 하유미 씨가 만든 하유미 팩. 예, 그거에 보면 여기저기서 다 팔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 다른 회사에서 동물 마스크팩 이런 것도 내면서 이 마스크팩이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거. 한마디로 이제 소비의 유행이다라는 걸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홈쇼핑을 가끔씩 보는데 저희 집에 최근에 이사를 하고 나서 TV가 안 나와서 그래서 못 보는 것도 있지만 이사하기 전에도 요즘 거의 홈쇼핑을 잘 안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 문장에 보니까 이 구조적인 좀 문제가 있다 그죠? TV 시청 인구는 줄고 또 채널은 많이 늘어났고 이 채널이 홈쇼핑 저도 요즘은 그냥 아예 뭐 카카오나 에 들어가서 카카오 그 쇼핑 뭐 그런데 카카오 쇼핑이 아니라 쿠팡이네요. 네, 요즘 뭐 살 거 없나 보면 다 쿠팡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각종 채널이 늘어나면서 경쟁자가 엄청 강력한 경쟁자가 많아졌고 또 소비 패턴도 바뀌었다고 돼 있고요. 이 소비 패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유료 방송사와 기싸움도 아무래도 시청자 수가 적으니까 그거 좀 수수료 내려라 이럴 거고 홈쇼핑은 못 내린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회사는 그러더라고요. 홈쇼핑에 내보내는 이유가 거기서 뭐 매출이 많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TV 광고하는 효과 있잖아요. 네, 광고하는 효과로 한번 좀 돈 들여서 홈쇼핑에 내보낸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거 보면 확실히 좀 어떤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강력한 셀링 파워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서비스 대응도 좀 안 좋네요. 네, 근데 또 마지막 문구에 홈쇼핑은 본업이 상품을 판매하는 건데 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가 쌓은 기본적 신뢰인데 당장 단기 성과에 급급해서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상품을 판다. 요 얘기는 우리 업계에도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7월 달에 뭐 2차전지 레버리지 상품 이런 거 출시되는 거 보면서 제가 정말 좀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뻔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한데 장기적인 성장으로 우상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말이나 연초에 조정을 받았을 때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때 뭐 7일 만에 뭐 출시 7일 만에 42% 수익이 났다. 광고 딱 나온 그때가 고점이었고 그 2만 원 같던 그 레버리지가 지금 4,500원인가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8, 9, 10 네, 3개월 만에 2만 원이 4,500원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출시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보면 그냥 단기 성과에 급급해서 네, 그냥 요거 만들면 잘 팔릴 거니까. 근데 그 ETF를 산 투자자가 어떤 게 손실을 볼지 이게 너무 자명해서 그런 겁니다. 레버리지가 아니면 뭐 기다렸다가 나중에 올라올 수도 있고 한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 회복 못 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그런 ETF 상품을 출시를 할 때 그 운용사에서 이 정도도 생각을 못 하나 싶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이 우리 업계에 ETF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그런 거의의 배를 가르는 저는 그런 큰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아모레와
LG생건 희비가 엇갈렸다. 다변화 전략이 관건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극명하게 좀 갈렸었죠. 일단 기사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화장품 1, 2위 사이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3분기에 실적을 두고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두 회사 모두 중국 시장과 면세 매출은 부진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해외 시장 다변화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에 LG생건은 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3분기에 9,633억, 거의 1분기에 한 1조 매출한다 그죠? 근데 28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2.88%니까 좀 아쉬운 영업이익률이다 그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7%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은 12.7% 감소를 했네요. 당기순이익은 417억으로 같은 기간 대비 29% 증가했네요. 국내 사업은 5,432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대비 7.5%, 영업이익은 191억으로 34.5% 감소를 했는데 해외 사업에서 3,17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보다 3.6% 감소를 했고 영업 손실은 83억 원으로 같은 기간 9억 원의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해외 사업은 중국 매출이 현재와 기준 10%대 감소를 했지만 아세안과 일본에서 선전을 했고요. 특히 일본의 경우 주요 리테일러 협업 강화로 라네즈, 이니스프리 매출이 늘었고 신규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매출이 30% 이상 늘었네요. 미주와 유럽에서 성장세를 이어갔고 요즘 미국 쪽이 매출이 상당히 좋죠. 주요 브랜드를 중심으로 미주 지역에서는 매출이 35% 늘었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쪽에서도 꾸준히 매출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3분기는 미주 그리고 유럽, 중동, EMEA 그리고 일본과 같은 다양한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성장하는 성과를 보였다면서 다만 면세 그리고 글로벌 이커머스 중국 시장 등에서는 매출이 하락하면서 그룹 전체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을 했네요. 앞서 실적을 발표하는 LG생활건강은 어닝 쇼크 수준으로 주가가 크게 출렁거렸는데요. 3분기 전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감소한 1조 7,460억이나 되네요. 아마 이 생활용품 치약부터 해가지고 이런 쪽의 매출이 아마 많아서 매출 규모가 더 큰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은 1,285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시장 기대치의 16.3% 하회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 충격을 더욱 키운 것은 화장품 부문 수익성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 있는데 화장품 매출액은 6,700억 원으로 요 화장품 매출만 나오네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줄었고 영업이익이 80억이네요. 80억. 이러니까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 같습니다. 전년보다 무려 88% 감소를 했습니다. 국내 가맹사업 종료로 일회성 비용이 더해진 것을 감안을 해도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는 평가고요. 해외 매출은 4,43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9% 줄었고 중국이 28.9% 감소를 했고요. 일본 및 기타 지역에서도 9.68%씩 매출이 줄면서 전체 실적 하락을 이끌었고 북미 지역의 경우에는 매출이 1,420여억 원으로 작년보다 소폭 4.2% 늘었다고 합니다. 두 회사 모두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았던 만큼 실적 영향을 피할 수는 없고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고 소비 회복세도 더딘 탓인데 다만 중국 사업에 대한 전략의 차이를 두면서 평가가 엇갈리는데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일본과 북미 시장으로 수익 다각화에 나섰고 시장 저변을 넓히는 데 집중하면서 실적 타격을 분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LG생건은 중국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모습이고 최근 대표 제품 후 리뉴얼을 하면서 중국에서 첫 출시하고 대규모 브랜드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네요. 정지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화장품 시장의 비중국 패러다임 변화 전환으로 럭셔리와 중국 의존도가 높은 LG생활건강의 비우호적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보면 화장품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올해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리오퍼닝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중국 소비자들의 패턴을 보면 옛날에 우리 2004년도 5년 요때는 미샤 돌풍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중저가 화장품 로드샵들 굉장히 많이 생겼다가 지금은 그 로드샵들도 싹 거의 다 죽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라네즈라는 그 브랜드의 그 로드샵이 중국에서 몇백 개 있었다가 지금 7개 이제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익이 손실이 많이 나는 게 오프라인 매장을 다 정리하면서 그쪽 손실이 줄고 오히려 온라인 매출이 늘면서 그 이익률도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본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화장품 모멘텀이 그동안에 있고 2015년까지는 아모레 퍼시픽의 설화수라든지 LG생건의 후라든지 계속 고급화되면서 그래서 저도 올해는 어떤 고급 제품이 중국 소비자들이 열광을 할까 그런 고급 브랜드는 뭐 결국은 아모레나 LG생건 쪽에서 또 출시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형님이 모시고 왔던 VIP 고객이 저희 회사를 방문했던 2달 전에 얼굴에 마스크를 아직 쓰고 계셔가지고 마스크 이제 벗으셔도 됩니다라고 했더니 강남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고 왔기 때문에 좀 보기가 흉해서 못 벗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약간 뒤통수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을 좀 받긴 했습니다. 화장품 그 다음에 고급 화장품은 화장품이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많이 있죠. 뭐 문자도 많이 옵니다 보면 뭐 써마주 뭐 니쥬란 그리고 인모드 뭐 등등 해가지고 이쪽으로 화장품은 그 다음 고가 브랜드 화장품이 아니라 그 다음 피부 미용 기계였구나. 뭐 이런 부분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느꼈는데 그래서 어제 댓글에도 보면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전무님 질문이 있습니다. 오닐이나 미너비니는 손절을 꼭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말처럼 쉽게 안 되더라고요. 손절을 꼭 해야 할까요? 라는 부분에서 제가 그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뭐 삼성전자까지 삼성전자 반도체의 사이클을 충분히 공부를 했다면 이 정도 가격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가격이면 충분히 싸다라고 들어가면 그러면서 외부적 충격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외부적 충격 바이러스나 뭐 이런 시장 충격에 의해서 떨어질 때는 그거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 되는 부분이고 손절을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복원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부적 충격에 대해서 너무 공부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외부적 충격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게 더 영향을 주어서 더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밑에서 손절했다가 뭐 다시 사고 그거 절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기대를 했던 부분이 방금처럼 이번에는 화장품이 아니라 피부 미용이었나? 그런 어떤 트렌드에 대한 예측이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2015년에서 16년 넘어갈 때 그때 사드 보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드 보복을 딱 보면 처음에는 사드 보복이 있기 전에 뭐가 보따리상에 대한 규제 뭐 이런 게 있었었는데 그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드 보복? 저거는 엄청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라는 그런 격언처럼 기업의 펀더멘탈에 3년, 5년 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모르는 이슈가 발생했잖아요.
예, 그런 이슈 그리고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도 뭐 미국의 선거가 어떻게 돼가는지도 제가 한 번씩 체크해보는데 미국 같은 큰 소비 시장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는지 이번에 IRA 법안이라든지 우리가 좀 예측을 못했던 그런 이슈가 향후 3년 이상의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예측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앞으로 뭐 도대체 어떻게 될지 그런 예측의 매출과 이익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이 커져버리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차원이고요. 올해 들어와서 삼프로TV와 함께 기업탐정 체슬리에서는 성장 이렇게 강세장에서 5개월 이평선을 주가가 타고 올라가는 강세장에서는 어떤 주식을 투자하는 게 낫는가. 그랬을 때 이제 윌리엄 오닐의 성장주 투자법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서 그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이평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장이 약세장으로 들어가면 그 아무리 캔슬림에서 좋은 점수가 나와도 사지 마라, 정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한 트레이딩의 원칙을 제시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느냐 내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비싼 영역에 들어가서도 뭐 트레이딩을 해서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면 비싼 영역에 들어가서 트레이딩을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투자 개념부터 내가 확실하게 투자자로서 성공적인 투자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을 이래 곁들여야지 투자를 어느 국면에서 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너무 트레이딩의 개념에 몰입이 되면 사실 이것도 저것도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충분히 싼 영역에서 그리고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한 이익 전망이나 매출 전망이 어떤 확고한 기업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그런 변하지 않는 기업 그런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은 투자를 하는 거고요. 싼 영역에서 투자를 하는 거고 윌리엄 오닐이나 미너비니의 그런 트레이딩 개념에서는 반드시 손절을 지켜야죠. 그 트레이딩의 그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먹을 때 크게 먹고 터질 때 적게 터져야 되기 때문에 터질 때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10 딱 정해놓고 칼같이 잘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손절은 내가 트레이딩을 하면 필요한 거고 투자를 했더라도 이 기업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이슈가 발생했다든가 그런 매출에 대한 전망이 내가 틀렸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손절을 한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의 합병 차질의 낸드 사업을 분할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요 기사 한번 쭉 보시면 미국 반도체 기업 웨스턴 디지털이 사업 분할을 추진하는 거고요. 키옥시아와 합병 논의가 중단된 직후 행보로 분사 이후 합병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를 분사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HDD의 하드 드라이브 디스크 등 데이터 스토리지 제조 법인과 낸드 법인 두 개를 상장사로 분할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이 사업 분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2016년도에 샌디스크를 190억 달러 인수를 했다고 돼 있네요. 옛날에 삼성전자가 이 샌디스크 인수하려고 2008년인가 9년도 요 지나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웨스턴 디지털이 인수했었군요. 그리고 반도체 산업 불황에 따라서 범용 낸드 공급이 시장에 넘쳐나고 사업도 부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동의를 얻는데 실패를 해서 양사 합병 논의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는 2018년도에 일본 도시바 메모리에서 키옥시어가 출범할 때 미국 베인캐피탈이 구성한 약 20조 원 규모 펀드에 2조 4천억을 출자했고 전환사채에도 약 1조 2천억을 인수를 해서 베인캐피탈 컨소시엄에는 하이닉스와 애플, 델, 시게이트 등 한미 1기업이 참여했고 키옥시의 지분 56%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하이닉스는 간접 투자자로 지분 매각이나 합병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낼 권한이 있다고 하네요. 웨스턴 디지털의 랜드 사업 분할로 키옥시와 합병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데이빗 게클러 웨스턴 디지털 최고 경영자는 현재 제약을 고려할 때 사업을 분할하는 게 웨스턴 디지털 진화의 올바른 다음 단계라고 밝혔고 키옥시와 관련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박재민 교수의 뻔한 기술 경력,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서 본다. 제가 항상 이 전자신문에서 수요일마다 박재민 교수님의 혁신에 관한 요 사례들을 많이 읽어보는데 옛날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NEC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 소니도 나오고 하니까 이 기사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워맨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